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조기 영어의 실패 이유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조기 영어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학원에서도 해요. 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아이한테 인격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뇌질환이 올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 모국어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7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언어의 발달 과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언어는 좌뇌 쪽에 있어요. 근데 언어도 마찬가지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다개국어를 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이 모국어조차도 힘든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모국어조차도 힘든 이 아이가 다개국어를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국어도 망가지게 돼요. 아니면은 완전히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거지. 영어를 모국어로 만들어 버리고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학교 수업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이 아이는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도 만들 수 없고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모든 아이가 다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거짓말이에요.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조기 영어를 시킬 때도 아이의 상태를 봐서 해야 돼요. 모국어는 언어는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어머니도 다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옹알이 단계까지 엄청나게 많이 들려주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것을 인지하고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뜻을 아는 단어를 얘기를 해줘야 그 단어를 얘기를 해요. 어떤 것도 지시하지 않고 아이한테 얘기만 하게 된다면은 그 아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책 육아를 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언어 지연이 오게 돼요. 아이가 옹알이 전에 받아들여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무시하고 책 육아를 한다고 아이한테 책을 많이 읽혀주다 보면은 오히려 아이한테 쓸데없는 언어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뜻을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정 기간이 있어요. 24개월까지 아이가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은 인지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24개월 이전에 아이가 말을 못했다 하면은 아이한테 너무 과도한 양의 책 육아를 했다든지 또 쓸데없는 영어를 또 가르쳐 줬다든지 아이한테 필요한 단어를 알려주지 않았다든지 이 셋 중에 무조건 하나예요. 영어는 아이가 옹알이가 끝나고 기본적으로 4음절 이상 얘기를 한 이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이에 따라서 한 가지 언어밖에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국어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국어 성장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영어 성장이 잘 되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제2 외국어를 함부로 막 시키면 안 돼요. 성인들 같은 경우도 제2 외국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억지로 시켜봐 되나? 안 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외국어도 잘 못할 가능성도 많아요. 외국어는 모국어를 넘지 못해요. 그래서 모국어가 웬만큼 들어간 다음에 해야지 잘못했다가 영어를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모국어를 건너뛰어버리고 모국어가 망가져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영어가 더 쉬워요. 영어는 나열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더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영어를 많이 시키다 보면은 모국어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 뜻을 알고 말을 해야 돼요. 뜻은 베르니케 영역에서 받아들이고요. 말은 베르카 영역에서 하게 되는데 베르카 영역에서 문법까지 같이 담당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을 가르쳐 주다 보면은 읽기 쓰기 문법을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조사를 언제 써야 되는지 형용사를 언제 써야 되는지 이거를 알게 돼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말하다 보면은 스스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중간에 문법이 뭐니, 조사가 언제 들어가야 되니, 이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제2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듣다 보면은 스스로 알아서 말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외국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일본어를 하지만은 히라가나 가타카나 문법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일본 사람 만나면은 대화가 돼요. 영어조차도 제가 잘은 못해요.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가 될 정도, 기본 대화, 그러니까 생활 대화 될 정도를 하는데도 우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머리가 약간 망가져가지고 지금 기억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밖에 기억이 없어요. 학습 기억조차도. 그러니까는 지금 딱 그 2년 배운 거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중학교 1학년부터 ABCD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딱 2년 배운 걸로도 일상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는 문법 같은 거를 너무 이렇게 깊숙이 할 필요도 없고요. 학교 가서 했던 그 문법 그 정도만 가지고도 일상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어를 아이를 가르치려는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얘를 일상 대화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수능을 위한 단순히 수능을 위한 영어를 가르칠 것인지 완전히 결이 달라요. 수능을 위한 영어를 가르칠 거면은 조기 영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 가기 전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얘를 생활 영어로 가르치겠다. 이것을 할 거면은 그냥 듣기 위주로 많이 시키면 돼요. 왜냐면은 아이들 발음 때문에 딱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지금 막 무리하게 막 영유 가서 하는 것들 다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입학 전 좌뇌 학습은 소멸이 되거나 휘발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가 입학 전에 하는 이런 것들은 영어 교육이든 수학이 아니지 연산이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자네 학습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학교 들어가서 연계되지 않으면은 소멸이 돼요. 휘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했던 것도 학교 가서 잠깐 6개월만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전에 배웠던 것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기 교육을 했던 것들이 학교 가서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학교 가기 전에 너는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많이 알았는데 너는 왜 학교 가서 못하냐? 공백 기간이 있었거든. 아이가 학교를 적응하고 또 그것을 다 해놨기 때문에 어머니가 손을 놓고 딴 거를 시키는 바람에 중간 공백 기간 딱 6개월만 되면은 초등학교 전에 배웠던 거 다 날라가요. 외국에서 유학을 왔던 아이들도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한글 하다 보면은 바쁘잖아. 그럼 영어는 당연히 했겠지 하고 손을 딱 놓는 순간 한 8개월 이 정도면은 다 날라가요. 외국에서 살던 아이들 잠깐 한국에 놀러 왔다고 한 6개월, 8개월 그거 하는 사이에 영어는 그나마 시키는데 뭐 다른 나라 언어들 이런 거를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언어를 한국에 오면 거의 쓸 일이 없잖아. 한 8개월만 안 쓰잖아요. 그 나라 와가지고 백지 상태 돼요. 그렇게 학교 가기 전에 한 것들이 위험한 거예요.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선생님 하나 잘못 만나면은 그 배운 거 다 날라가요. 우리나라는 학습식이에요. 외국은 프리토킹식이란 말이에요. 프리토킹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문법을 배우면 아이가 잘하겠다? 벌써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아이들의 문법에 관련된 뇌는 3학년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영어를 3학년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와가지고 이 뇌가 활성화되기 전에 강제로 끌어다 내려서 하는 이런 학습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 뇌도 과부하가 걸리고 되지도 않는 뇌를 억지로 쓰다 보니까는 망가지게 돼 있는 거고, 가만히 놔뒀으면 뇌가 한 100평 정도 자랄 거 한 10평짜리 뇌를 가지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야. 한국어나 영어랑 같이 하게 되면은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제대로 성장 못하든지 아니면 한쪽만 세게 성장을 해서 모국어가 망가지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학교 가서 하는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하는 거는 위험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 외국어의 모국어 선정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영어를 먼저 시켜야 되고, 한국어는 얘가 한국 사람이니까 나중에 된다. 유튜버들이 많이 얘기하고, 또 책장사들이 많이 얘기하고, 학습지나 또 학원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해요. 특히 영유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반대로 생각을 해서 아이가 한국말 하다가 나중에 영어를 하면 힘들어 하잖아. 그러니까 영어를 땡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영어를 모국어로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한국말 하면은 얘는 한국어도 힘들어 한단 말이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반대로만 생각하면 될 거 가지고 이거를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대체적으로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대로 믿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학교 가서 굉장히 잘할 거다. 한국말도 잘할 거다라고 믿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영어를 잘하면은 서울대를 간다라고 그런 찌라시들을 믿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또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야. 이런 단순한 거짓말, 이런 거를 믿는 것 자체가 사기꾼을 욕할 건 아니에요. 믿는 게 잘못된 거야. 단순한 거거든.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영어를 잘하면은 당연히 한국말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어머니들은 초등학교 이후 생각을 하나도 안 해.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치형 부모야.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지만은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초등학교 이후 계획은 없어. 학원 보내면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초등학교 이전은 막 계획이 쫙 짜져 있는데 초등학교 이후는 알아서야. 아무런 계획조차가 없어. 그리고 초등학교 이후에 그 동네에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지조차도 몰라. 그때 되면 알아서 되겠지. 이런 식으로 조기 교육하는 사람들은 최소 중학교 때까지 계획이 다 잡혀 있어야 돼. 중학교 때까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지, 만약에 아이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키울 건지, 이 두 가지 방향을 다 잡아놓고 계획을 중학교 때까지 다 잡아놔야 돼요. 그것이 안 되고 조기 교육을 하면은 100% 망해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모국어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대체적으로 생기는 것이 애들이 어머니들 중에 영어를 못하는 어머니들이 있어. 그러면 아이가 대화할 사람이 없거든. 영유를 갔다 와서 또 영어를 많이 시켜서 영어 레벨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외로움을 타게 돼요. 혼자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화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중얼중얼 떠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막 영어로 막 떠드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 유사 자폐가 걸린 아이들이에요. 이거 대치동 가면 엄청 많아요. 대치동에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또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 혼자서 막 영어로 막 떠들어요. 근데 그 내용 잘 들어보면 어제 읽었던 동화 내용이야. 혼자서 막 떠들어. 그러면 엄마들이 와, 이 영어 잘하네. 어디서 배웠어요? 이 엄마조차도 문제야.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이 엄마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상황 장소와 상관없이 이렇게 막 떠드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벌써 질병이 걸렸다는 아이예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얘는 뇌질환 상담을 받아야 되는 아이예요. 유사 자폐가 걸린 아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영어 실력이 많이 오르고 한국말을 거의 할 줄 몰라. 이런 아이들 100% 학교에 가가지고 한국어로 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그렇게 했던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다 망했거든. 그랬더니 2022년에 뭐가 생겼냐면은 6살 한글 학원이 생겼어. 대치동이 이래 지금. 한글 학원이 생겨가지고 조기 영어 때문에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글 학원이 생겼어. 한국어 배우는 학원이 생겼어. 이거 무슨 창조경제야, 창조경제. 근데 언어가 그렇게 금방 되냐고. 영어도 안 되니까는 그렇게 일찍 시킨 거 아니야. 그 한국어도 일찍 되겠냐고. 그게 안 돼. 결국은 얘네들은 학교 가가지고 학교 수업을 못 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엄마들이 그래도 열등감이 있고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아, 우리 애 아직도 뭐 영어는 잘해. 또 맨날 연산 반복시켜가지고 아, 연산은 되게 잘해. 이런 식으로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3, 4학년 되면은 도망가지. 보통 그래요. 조기 영어 했던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도망가요. 다른 동네로 도망간다든지 해외로 도망간다든지. 대치동은 대체적으로 해외로 도망가요. 아니면은 지방으로 도망가든지 이런 식으로 조기 영어 했던 아이들이 많이 도망가요. 아니면은 학교를 굉장히 낮은 학교로 바꿔요. 그래서 원래 혁신학교가 그런 데가 아닌데 혁신학교 이런 데가 지금 조기 영어에서 실패한 아이들, 정신질환이 걸리고 유사자폐가 걸리고 ADHD가 걸리고 경기성 지능이 걸린 이런 아이들이 몰린 이상한 집합소가 돼버렸어. 대치동이 그래요. 또 그거를 흉내내는 지역도 더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조기 영어를 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넘어가지고 이걸 할 데가 없는 거야.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해놨던 게 다 휘발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그렇게 영어를 해놨는데 아이가 한국말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것저것 안 돼서 초등학교 2, 3학년 되면은 싹 다 망하는 거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세 번째, 모국어의 오해예요. 모국어는 한국말을 한다고 모국어가 아니고요. 영어를 한다고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에요. 모국어는 언어와 문화를 같이 받아들이고 부모의 성향, 그러니까 주 보육자의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 전체를 다 합쳐서 모국어라고 그래요. 연애할 때도
남편이나 와이프의 모국어를 봐야 돼요. 근데 사회생활 할 때는 제2의 모국어를 가져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다른 모국어를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모국어는 언제 나오냐면은 상황이 급박해지거나 당황하거나 열이 받거나 이랬을 때 원래 모국어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이거를 봐야 돼. 근데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씌우니까는 저 사람이 열받아서 그랬겠지, 저 사람이 당황해서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술을 마셨을 때를 봐야 돼. 이 사람이 술 취했을 때. 그러면은 이때 나오는 행동이 진짜 이 사람이 결혼해서의 행동이에요. 결혼하고 편해지면요, 원래 그 위급한 상황, 또 열받았던 상황, 또 술 취해서 나왔던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나오게 돼요. 이게 진정한 모국어고, 이 모국어를 누구한테 배워요? 엄마, 아빠한테 배우고 주 보육자인 엄마한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말투 이런 걸 배우게 되고 아빠한테는 행동을 많이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평상시 행동은 엄마 행동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급박한 상황이나 당황했을 때, 술 취했을 때 나오는 이런 행동들은 아빠 행동들을 담게 돼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미 지금 다 연애해서 애를 낳잖아.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 내 배우자가 그런 상황에서 어땠나.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봐봐요. 이 사람이 급박하고 또 당황하거나 했을 때 차분하게 해결했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부부 생활도 남편이 굉장히 차분하고 착실해요. 그런데 이 남편분들이 이런 그런 이벤트 상황에서 특별하거나 또 과격한 행동들을 많이 하거나 울분을 참지 못하거나 돌발 행동들을 했을 때는 지금 나오는 행동들이 대체적으로 게으르거나 소리를 많이 지르거나 권위주의적이거나 또는 자기애서 인격 장애인 나르시즘을 가지고 있거나 보통 이런 성격이고, 집안 이런 생활 자체에서도 차갑고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것만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구박하고 아이도 구박하고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잘 놀던 사람들, 그러니까는 얘 연애할 때 나를 위해서 잘해줬던 그런 게 아니라 어디를 갔을 때 거기서 막 주도해가지고 막 잘 노는 사람들 있다. 레크레이션부터 해가지고 막 리더십 있게 잘 놀던 이런 남편들 같은 경우 아이를 낳잖아. 아이랑 진짜 잘 놀아. 근데 주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놀러 갔으니까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하고 그냥 잠만 자고 왔단 말이야. 이런 남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그냥 좀 귀찮은 건 안 하려고 그러지. 애랑 놀아줘 그러면 놀아. 근데 뭐하고 놀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애 하는 거 쳐다만 보고 있고, 애가 하는 게 재밌어 보이면 자기가 다 해. 그런단 말이야. 이거는 남편 성향은 바꿀 수가 없어. 왜? 그런 남편을 어머님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못 바꿔요. 근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어. 그런 것들을 인지시켜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망가진다. 이런 것들을 누군가 와가지고 인지를 시켜주면 되기는 해요. 근데 안 바뀌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 그래서 제가 가끔 방문 상담을 가요, 저는. 남편분이 있을 때, 남편분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럼 남편분이 있을 때 저 부르라 그래요. 그럼 가요. 그러면 한 시간 정도는 보통 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그래야 남편분들이 뭔가 인정을 하거든.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제가 3시간 상담을 하니까 2시간째부터는 아빠들이 이런 거 해줘야 되고 아빠들이 이런 거 해줘야 애가 더 똑똑해졌을 텐데 그러면 막 아쉬워해. 아, 밤에는 아빠가 읽어줘야 되는데 아이랑 놀 때는 아빠랑 이거 같이 해야 되고 뺏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고 아이가 할 줄 아는 거는 아빠도 노력을 해서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아빠들이 두 종류가 있어. 방에 훅 들어가는 아빠가 있고 아빠들 중에 제 옆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거야.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듣기 싫어서 들어가는 거고 창피해서 들어가는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제 옆에 오는 사람들은 바꾸려는 의지가 있어. 이런 아빠들은 대체적으로 엄마들이 2, 3일 있다 카톡이 와요. 아빠가 바뀌었어요. 아이가 더 좋아졌어요. 이렇게 카톡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심심해하고 히키코모리처럼 있고 잘 못 노는 이런 집안들, 특히 남자아이들, 이런 집안들 같은 경우는 아빠가 좀 원인인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런 아이들 대체적으로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아빠들이 바빠요. 안 놀아줘요. 맨날 와가지고 애 옆에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어요. 쳐다보긴 하는데 핸드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아빠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딱 그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얘기는 뭐냐면은 영어를 모국어로 만들었을 때 영어의 주 보육자가 중요해요. 영어의 주 보육자가 누구예요? 엄마가 영어를 못하면은 주 보육자가 학원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언어를 제일 많이 가르쳐 주고 또 뒤집혔어. 지금 한국어보다 영어가 뒤집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아이의 엄마는 누구예요? 학원 선생이야. 그런데 학원 선생이 매해 바뀌어. 아니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 그러면은 주 보육자가 계속 바뀌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불안성 애착 장애를 갖게 돼요. 그리고 집에 있는 엄마는 나를 그냥 서포트 해주는 딱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반대가 된 거야. 보통 엄마가 주 보육자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냥 보조 보육자잖아. 근데 영어를 주 언어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얘의 주 보육자가 영어 선생님이야. 영어 선생님이 바뀌더라도 영어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이런 행동들을 나를 그냥 먹여 살려주는 정도? 딱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 엄마한테 그래도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나한테 먹을 게 들어오거든. 내가 원하는 게 들어오거든. 딱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애들이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이전에는 대안이 없어. 아이들이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나한테 콩고물 떨어지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치동에서 AI처럼 움직이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에 터지고, 이런 학습칙을 강하게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대치동 아이들 중에서도 엄마를 오히려 때리고 또 칼로 찌르고 이런 현상들도 일어나요. 이게 괜히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이를 너무 억압하면서 키우게 되면은,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말을 잘 들었잖아. 그러니까는 엄마도 그거에 대해서 더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이런 스트레스를 아이를 이용해서 푸는, 본인의 열등감을 아이를 이용해서 푸는 그런 좀 세디스트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게 돼. 자기의 스트레스를 아이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를 학원 뺑뺑이를 계속 돌리고 아이한테 쉬지도 않고 공부를 시키면서 아이를 잠도 안 재워가면서 쉴 시간 없이 계속 공부를 시키는 엄마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어머니들도 엄청난 열등감에 살이 잡혀 있고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는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들이 정신과 가서 검사를 맡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 대치동에 그런 엄마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대치동마저 또 흉내를 내는 엄마들,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 그걸 흉내내는 엄마들조차도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증상들이 어머니한테 있다 그러면은 당장 병원 가가지고 좀 검사를 좀 맡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우울증이 있지 않나, 내가 왜 아이한테 이럴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또 이 얘기 하면은 바로 또 끊고 나가시는 분이 있을 거야. 뭐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요 전부터 이제 이런 식 발언을 계속 했기 때문에 계속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본인 필요한 것만 또 들으시니까 또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아이한테 쉬지도 않고 공부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은 가혹행위예요. 정신적 가혹행위, 정신적 학대. 정신적 학대 중에서도 거의 상위 클래스의 학대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번째, 아이들한테, 한국말도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 무리한 읽기 쓰기를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이가 지금 뇌 발달이 안 되는데 그거를 강제 소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으면은 더 많이 성장할 그 뇌를 강제로 소환해 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된 뇌를 가지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과부하가 걸려요. 원래 학교 가기 전 이 아이들한테 자뇌 교육은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활동이에요. 운의 활동은 즐겁고 자뇌 활동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야. 내가 좋아하고 즐거운 거 할 때 여행 가고, 내가 테니스가 좋아서 테니스를 치고, 골프가 좋아서 골프 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내가 재미있는 그뭐 만들기나 그리기 이런 거를 하거나, 또는 내가 좋아서 피아노를 치거나, 이런 거는 즐겁잖아. 근데 하기 싫은 공부를 책상에 앉아서 막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야. 저도 지금 거의 뭐 연구 쪽으로 하고 있지만은 다행히 저는 이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성인 입장에서.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아이가 잘하면은 우리 아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해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아이는 좋아서 스스로 하지 않고요. 엄마가 좋으니까는 그게 좋아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내가 영어 공부하니까는 좋아하고 이런 것들 있어요. 아이는 그 감정을 캐치를 해. 내가 이게 싫어. 하기 싫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내가 이거 공부하면 좋아해. 그러니까는 이거 하면서 씩 한번 웃어주는 거야. 내가 만들기 할 때보다 책을 하나 더 보니까 엄마가 더 기뻐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만질 때마다 엄마가 리액션이 장난이 아니었어. 그러니까는 아이가 스스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모든 아이는 좌뇌 공부를 스스로 하지 않아요. 잘못된 인식이야. 아이가 24개월이 됐는데 스스로 책을 꺼내요. 아니야. 이미 24개월 이전에 엄마가 책을 싹 둘러가지고 수초화 과정을 하는 동안 무조건 책을 봐야 되는 인식을 아이 뇌에다 심어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꺼냈고, 아이가 책을 딱 꺼냈을 때 엄마가 기뻐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책을 꺼내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야. 책을 못 읽어도 책을 계속 넘기는 작업을 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글씨를 못 읽는데 계속 넘겨. 그러면 아이들이 그림을 본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은 위험한 것이 아이들이 36개월 때 유사 자폐가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오히려 언어 지연이 오고 언어 장애가 다시 오는 아이들이 있고, 다시 유아 퇴행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영유를 가면은 이 미친 거지. 영어 원서를 읽혀. 미친 거야. 아이가 뜻을 모르고 읽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작업이에요. 시간 버리는 거고, 오히려 뇌에 더 과도한 스트레스를 줘요. 자기 맞는 거, 뭐 애플, 바나나, 뭐 영어로는 버네라고 그러지? 여기서는 바나나라고 그래요. 동남아에서는 바나나라고 그래. 완전 콩글리시야 여기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간단한 단어 정도 해주는 건 괜찮아. 그런데 뭐 배우지도 않는 단어들, 고등학교 때도 잘 쓰지도 않는 단어들, 막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대학교 때 배워야 되는 원서책을 읽히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엄마들은 와, 우리 애 최고야, 이거 읽어 막 자랑하잖아. 또 이런 거 읽는 게 또 챌린지야. 이 미친 거야 지금. 그래서 인스타를 끊어야 된다니까. 이걸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 아이들은요, 그 단어를 6개월 동안 활용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날려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활용이 중요한데 그 어려운 단어를 언제 활용할 거냐고. 아이가 시냅스 뉴런이라는 단어를 외웠어. 그러면은 보면은 읽어. 이게 뭐야? 시냅스요. 이게 뭐야? 뉴런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몰라요. 그냥 배웠어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학교 가면 다 잊어요. 근데 얘네 영유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어머니, 이거 나중에 그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교 가면 다 배워요. 그러니까 미리 배워놓는 거예요. 아니, 그때 배울 거면 그때 가서 배우면 되지. 그때 가면 애들이 시냅스 누련 배우는데 뭐 10분이 걸리냐고 20분이 걸리겠냐고. 보면은 애들이 그냥 알아. 그걸 배워놓으면은 뭐 더 빨리 알아? 다른 애들 1분 동안 알 거 얘네들은 뭐 1초 만에 알아? 그러지 않아요. 안 쓰면 머릿속에 날아간단 말이야.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엄마들한테 우리는 이 정도 합니다 하고 자랑하는 거야. 또 그것에 속아가지고 역시 여기 영유가 최고야, 레벨 너무 좋아, 진짜 무지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조차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영유에서 깜지 시키더라고. 그거 막 필사하는 거. 아, 이것도 미친 짓이야. 그것도 이제 막 고사리 손으로 쓰는 애들한테 뭐 원서책 같은 거 막 3장을 써오라고. 뭔 뜻인지 모르면서 그거 보고 쓰는 거야. 그래야 어머니 애들 소근육이 늘어요. 글씨 쓰는 능력이 늘어요. 지랄하는 거야, 지랄하는 거. 그 영유 선생들 중에, 그 대치동 선생들 중에 좀 또라이 선생들이 많아요. 또 그렇게 해야 또 엄마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미친 거야, 미친 거. 알고 계시고요.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세요. 딱 갔는데, 영유 딱 갔는데 그 짓거리 한다, 그럼 당장 나와요. 애들 정신질환 걸려요. 5번째, 쓸데없는 단어 외우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필요 없는 이상의 단어, 내가 뜻을 모르는 단어,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 또 활용성이 없는 단어 외우는 거는 이 베르니케 영역을 걸치지 않고 수용 언어가 될 수가 없어요. 베르니케 영역은 내가 이 뜻을 알고 이해를 하는 거야. 이게 어디에 쓰이는 것조차를 알아야 돼.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그것이 발음과 합쳐져서 베르카 영역에 담기게 되면서 아이가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 아이가 separate라고 얘기를 했어. 뭐 분리하다 이런 뜻이 아니야. 그런데 이런 단어를 얘기했는데 이게 어디다 쓰는 거야? 그러면 몰라요. 활용성을 모르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말한 단어는 어떻게 돼요?
6개월만 안 쓰면 날라가요. 근데 아이들이 세퍼레이트를 쓸 문장이 뭐가 있어? 평소에 쓸 게 없어. 뭐 딤플 보조개 배운단 말이야. 근데 아이가 곧 초등학교 넘어갈 때까지 보조개가 있는 아이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 딤플이라는 단어를 학교 들어가면 잊게 되는 거야. 그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단어 6개월만 안 써도 잊어버려. 그러니까는 역류해서 무한 반복시키고 계속 150단어, 200단어씩 외우게 하는 게 그냥 무리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야. 그냥 단어만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고, 활용에 관련돼서는 얘네들 신경 안 써. 왜? 얘네들은 말 그대로 영유잖아. 유치원이라는 그 7살 때까지밖에 애를 관리를 안 해. 나머지는 저쪽 학원이 있어요 하고 떠넘기는 거야. 그런 식의 하는 이런 유치원만 하는 이런 학원, 초등학교만 하는 학원, 이런 데는 믿지 마세요. 뭐 초등학교 사고력, 뭐 심화학원 딱 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없네? 거의 다 선행이에요. 믿지 마세요. 내 문제 봤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 선행학원이야. 믿지 마시고요. 논술학원, 아이가 기본적으로 말이 돼야 논술을 하는 거지. 한마디도 못하고 무슨 예스오와 노밖에 못하는 아이들한테 무슨 논술학원이 의미가 있냐고. 거기 가면 가서 책 읽는다고? 그렇게 많이 책 읽었던 아이들이 왜 거기 가서 또 책을 왜 읽어? 그럼 뭐가 돼? 안 돼요. 논술은요, 아이가 말빨이 좋은 아이들이 논술이 되는 거야. 거기 가면 말빨이 늘어날 것 같아? 글 쓰는 방법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논술학원이야. 그게 뭐가 성장이 돼요? 어렸을 때 역할극을 많이 했던 아이들이 논술이 자동으로 되는 거야. 역할극 놀이는 한 번도 안 시키고 맨날 공부만 시켰으니 그게 되냐고. 안 되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무슨 글이 써지냐고. 되질 않아. 저도 옛날에는 글을 잘 못 썼어요. 근데 이 유튜브를 하면서 미친 듯이 떠들다 보니까는 글이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막 A4 용지 10장, 15장을 쓰는 거고, 제가 5분, 10분 얘기했던 것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는 벌써 막 50분, 1시간, 1시간 반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한 가지 주제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조기교육 권장 유튜버들 한 가지 주제 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못해요. 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엄마들을 어떻게 꼬셔서 돈을 빼먹을까 이 생각뿐이 안 해.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유튜버들 있잖아. 어머니들 많이 보시는 것들, 그 전에 많이 봤던 것들, 지금 아이 키우면서 하는 엄마들, 유튜버들, 그 엄마들은 이거를 많이 밀면은 그쪽에서 협찬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공짜로 그 물건을 얻을 수가 있어. 또 그거를 판매하면서 또 커미션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이용해 가지고 공짜로 육아를 하면서 또 커미션까지 먹는 그런 컨텐츠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영어가 좋다 좋다 이렇게 막 강의를 하잖아. 그러면은 영어에 관련된 패드부터 해가지고 이런 데 협찬이 꽉 들어와. 그러면 그거 공짜로 얻지. 또 책을 계속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그러면은 책 전집 공짜로 얻지. 또 엄마들이 그거 사면은 그거 또 커미션 얻지. 일석이조야. 그러니까는 ING로 하는 엄마들이 위험한 거야. 그런 유튜버들. 근데 그런 유튜버들 보면은 막 구독자가 20만, 30만 막 이래. 엄마들이 그런 걸 몰라. 당연히 좋을 거라. 그리고 또 애를 갖다 놓고 하니까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아. 그냥 옆에 앉혀만 놓지. 근데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산만한 아이들 보면은 얘는 책 육아를 안 하는 아이들이에요. 어머니들한테 책 육아를 하라고 해놓고서는 자기 아이한테는 안 하는 거야. 할 것 같죠? 절대 안 해요. 왜? 분명히 논문부터 다 뒤져봤거든. 책 육아 일찍 하면은 아이들이 이상 증세가 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지 애한테는 안 시켜요. 예전에 땡몬 학습지 선생님들이 제가 그때 재능 했을 때 자기 아이는 재능 시키더라고. 재능이나 눈높이. 거기 거 안 시켰어. 당연히 아이들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6번째, 리스닝하고 스피킹이에요. 언어는요, 무조건 듣고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을 3년간 해야 돼. 3년간. 말 안 시켜도 돼. 그래서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뭐 엄청나게 많잖아. 무슨 뭐 패드를 보고 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책 가지고 하는 방법. 요즘은 엄마표라고 그냥 뭐 타이틀 붙여서 아예 책이 나오더만. 그러면 그거 사다가 하는 거야. 쓸 필요 없어요, 그거. 제가 그랬잖아요. 언어는요, 사람에 따라서 하나만 가능하고 하나조차도 안 되고 다계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야. 하나밖에 안 되는 사람들 다계국어 시켰다가 모국어까지 망가지고.
아예 또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부담 주지 말고 노래 틀어주면 돼. 근데 그 동요 말고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5살 정도까지는 웬만하면은 모국어 위주로 가요. 그리고 뭐 유치원에서 배운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딱 냅둬. 집에 와서 시키지 마. 엄마표 책 찾지도 마. 하지도 마. 그럴 필요도 없어요. 책 가지고 하지도 마. 제일 좋은 거는 7살 때까지는 아이들이 뇌가 다 분리돼 있어. 내가 지금 이거 배우는 거 이것들이 여기저기 될 것 같은데 안 그래. 그 걔가 다 휘발된다는 이유가 지금 전두엽으로 들어간 게 뭐 딴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두정엽으로 들어간 게 전두엽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별도 작용을 한단 말이야. 좌뇌 우뇌도 지금 별도 작용을 해요. 초등학교 때는 이게 통합 작용을 하는 게 초등학교 5학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뇌가 계속 성장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막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 그런 아이들을 종합화 될 줄 알고 그렇게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야.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지금 청각작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TV를 보면서 영어를 하고 그러면은 아이가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무슨 넷플릭스를 보면서 영어를 하고 그런 거 성인은 해도 돼. 성인은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저도 일본어 할 때 애니메이션 3만 편, 4만 편을 봤어요. 그러니까는 히라가나 없이도 일본어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반복해서 봤단 말이에요. 슬럼덩크 101편짜리 7편 봤고요. 드래곤볼 350편짜리 7편, 8편 봤고요. 8번을 봤고요. 그 외에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를 보고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막이 없더라도 듣는데 거의 90%가 들어와 애니메이션이. 그러다가 애니메이션만 그런가 해서 영화를 봤어. 들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일본 드라마를 봤지. 다 들려.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는 이게 더 현실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드라마 쪽을 좀 많이 보고 7년을 그렇게 한 다음에 처음으로 한번 일본 여자애랑 전화통화를 한 거야. 그때 처음 일본어로 대화를 했는데 그 여자애랑 7시간 통화를 했어요. 일본어로만. 그리고 나서 이 여자아이랑 한 1년간을 매일 통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나아지더라고. 그 대화가. 그리고 나서 제가 관광버스 하면서 뭐 외국인 관광객을 했으니까는 이제 외국 사람들도 들어오고 또 일본 사람들도 일주일에 3번을 탔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하고 일부러 대화를 하고 근데 이제 가이드랑 저랑 다른 거는 가이드랑은 이제 여행에 관련된 얘기만 하잖아요. 투어에 관련된 얘기만 하는데 저랑은 이제 별개지 그냥 사적인 관계니까는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더 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말로 이런 외국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건 있어. 제가 한국어 발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편집해서 나오는 거는 조금 더 나아 보일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발음 자체가 약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발음도 그렇고 일본어 발음도 그렇고 똑같이 발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는 이 모국어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국어 발음이 안 좋으면은 제2 외국어 발음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예전에 뇌가 좀 망가지고 자네 쪽이 많이 망가지면서 발음이 그때부터 조금 안 좋아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전하고 고등학교 후하고 제가 발음이 약간 좀 달라졌어. 약간 좀 살짝 발음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그런 발음이 좀 생겼더라고요. 고3 때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막 편집하는데도 음성 인식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자막 편집할 때 편한 게 뭐냐면은 배우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음성 인식률이 거의 99%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음성 인식률이 한 60%. 나머지 40%를 편집을 해야 되는 거야. 처음에 할 때는 음성 인식률이 20에서 3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편집을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한 거예요. 교정을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많이 나아진 거예요. 제 거 본 강의에서 3년 전 강의 들으면은 조금 어눌해. 근데 지금 많이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듣기 위주로 많이 시키고요. 초등학교 전까지 그러니까는 듣기인 팝송 같은 거, 특히 발라드, 우리나라 1990년대, 뭐, Without You, 뭐, Heal the World, 뭐, You Call It Love, Reality, Let It Be. 이런 것들
또 애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팝송들, 이런 것들을 그냥 들려주다 보면은 아이가 언어가 되는 아이다. 그러면 그거를 통으로 지가 듣는 걸 외워서 해요. 그걸로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야. 1년 안에 얘가 된다. 그럼 얘는 영어 시켜도 되는 아이고요. 들려주는데도 일부만 쫓아서 한다. 그럼 얘는 외국어가 안 맞는 아이예요. 그렇게 얘가 외국어가 될 아이인지 아닌지를 이 듣기를 통해 가지고 보는 거야. 만약에 아이가 듣기에서 말하기가 제대로 안 된다. 절대 읽기 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단어 플래시카드 주고 이거는 뭐야 뭐야 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얘는 외국어 안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는 교육에 만족해라 라고만 해요. 그리고 3학년 때부터 뭐 대학교 보낼 목적이면은 뭐 학습식으로 하던 최소한 학교 가기 전에 아이를 망가뜨리지는 말아야 돼요. 나중에 공부할 놈 같으면은 학교 가서 해.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망가뜨리지는 말자 이거야. 어? 자, 지금 이 강의가 끝나면은 1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은 밑에 댓글에 써주세요.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는 분만 끝까지 들었습니다라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거를 아시는 분들은 끝까지 들으신 분이야. 그러니까는 끝까지 들으신 분은 끝까지 들었습니다라는 그 한 글자만 써주세요.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진짜요. 지금 이 영상에서 끝까지 들었습니다라는 그 한마디 쓰시는 분들은 분명히 내년에 제가 뭔가 하나 해드릴게요. 요거 약속할게요. 자, 이번에는 일반 영어가 아니라 영유예요. 영유 중에 학습식 영유, 좀 미친 영유들이 있어요. 또 레벨 높다고 하는 영유들, 특히 대치동. 대치동 스타일의 무슨 아이들을 대학교 원서를 읽히고 의대 원서를 읽히고 이런 식으로 좀 강압적으로 아이들 스파르타식으로 하는 이런 역류를 아이들이 우뇌형 아이들이 잘못 가거나 자뇌형 아이들 중에서도 언어 능력이 굉장히 약한 아이들이 갔을 때 생기는 뇌 질환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 합숙식 스트레스가 생겨요. 보통 우뇌형 아이들이 일반 유치원을 4살 때 가더라도 생기는 문제도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차라리 유치원을 가지 말고 집에서 아이를 보육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엄마가 유치원을 보내버리는 바람에 맨날 이렇게 우뇌식으로 놀던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가지고 꼼짝마가 돼버리는 거야.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게 4살, 5살, 6살, 7살 선생님들이 다 달리해야 되는데 7살 하던 아이들 스타일대로 4살 아이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다 정신질환이 걸려.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만 하다 보면은 그 반 아이들이 다 미쳐요. 아니면은 좌뇌형 아이들이 완전히 AI가 되는 거야. 4살 때 유치원을 딱 갔는데 아이들이 특징상이 생기거나 아이들이 나 가기 싫어라고 해버리면은 당장 유치원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 계속 보내면요 아이들 정신질환 걸려요. 알고 계셔야 되고 유치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다시는 이 아이 공부 안 하게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아이가 유치원을 갔는데 일주일 안에 틱 증상이 오거나 아니면은 선생님 무서워 너무 힘들어 라는 소리가 나오면은 어떻게 적응시킬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4살 땐 빠져나와요. 바로 빠져나오고 숨유치원으로 바로 직행해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선생님 잘못 만나면요 4살 5살 아이들 정신질환 걸려요. 진짜 걸려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은 아이들 AI 돼요. 선생님 말이면은 무조건 꿍뻑하고 집에 가면 엄마 말 안 듣게 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학습식이 지금은 일반 유치원을 예를 들었는데 영유 같은 경우는 그거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해형 아이들 들어가잖아. 진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애들이 그냥 미쳐버려요. 그거 계속 다니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데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아이들 ADHD 걸려요. 장담해요. 놀던 아이들 운해시키던 아이들 학습식 영유, 특히 대치동에 있는 이런 미친 대학교 원서를 읽히는 그런 영유들을 딱 보내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6개월이면 애들 정신질환, 기본이 정신질환이고요. 최소 6개월이면 아이들 경계성 지능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진짜 맥스로 잡아도 8개월 안에 영유 8개월 안에 아이들 ADHD 생겨요. 엄마가 강제로 계속 보내게 되면은 이건 진짜고요. 그동안 배웠던 모든 학습 자료를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려요. 한번 IQ가 떨어지잖아. 특히 남자애들 떨어지잖아요. 다시는 안 올라가요. 이런 센터 방문 같은 경우로 해서 호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호전이란 뭐냐면은 아이가 10번 흥분할 거 2번으로 바꾸는 것 뿐이 안 돼.
IQ가 80 됐던 거를 90으로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뇌질환이 걸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뇌질환을 걸렸던 80짜리를 90으로 만들었다고 얘가 90짜리로 행동할까요? 원래 90인 아이랑 뇌질환으로 호전이 돼서 90인 아이랑은 천지 차이예요. 자, IQ 130짜리 영재가 있고요. 120짜리 수재 아이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130을 만들었어.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130짜리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더 많은 능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나오잖아. 뭐 이제 적을 처치하기 위해서 얘는 기존에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떤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 20년을 썼어. 근데 얘는 이제 그 필살기, 똑같은 필살기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은 누가 활용성이 더 좋을까? 당연히 첫 번째 배운 사람, 오래 썼던 사람들이 여러 개를 활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을 쓰는 거지. 근데 얘는 한 가지 기술밖에 없는 거야. 이제 바로 배웠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뛰어난 거야. 똑같은 IQ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IQ가 떨어지면은 다시는 복구가 안 되고, 복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정상 궤도에 갈 수가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 남자 아이들 조기 영어 시킬 때 위험해요. 잘못 실패하면은 거의 막 경계선 지능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또 단순 연산 반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연산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이들의 지능을 떨구는 그런 스트레스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자네 학습 자체가 전부 다 스트레스예요. 아이들이 듣기 말하기는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건 원래 운해 쪽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7살 때까지는 운해 쪽에서도 해요. 그런데 잔해 작업, 그러니까 무조건 다 펜테 굴려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잔해 작업이고, 읽기 쓰기, 그러니까 읽기까지도 잔해 작업이에요. 읽기도 문자 읽기는 다 잔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는 딱 그거까지 펜테를 굴리는 거, 그러니까 붓을 굴리는 거는 달라요. 또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 달라. 근데 펜으로 문자를 쓰거나 문자를 읽는 것들, 이런 것을 할 때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걸 엄마 때문에 참는 거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데미지가 쌓이다 보면은 좌뇌가 망가지는 것도 있지만은 뇌 변형계가 망가지면서 감정 컨트롤 관련된 뇌와 그거랑 결합을 해서 기억력에 관련된 해마까지 같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육 오래 다녔던 애들이 기억력이, 그러니까는 학습 기억력은 강제로 좋아질 수 있어. 거기서 배우는 게 딱 그것까지만 하거든. 대신 그 용량이 꽉 차버리니까는 경험 기억력이 거의 제로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뇌를 전부 다 학습에만 쓰기 때문에 경험 기억력이 거의 떨어지면서 어제 뭘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해요, 아이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무리한 읽기로 아이들이 유사 자폐 증상이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죠. 아이들이 뜻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읽기를 하다 보면 아무 때나 돌아다니면서 막 영어로 떠들며 다닌다고.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돼. 아이가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서 한국말을 막 떠들며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쟤 미쳤나?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웃긴 게 영어로 떠들고 다니잖아. 우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한 거야. 영어로 떠들든 한국어로 떠들든 아이가 똑같이 TPO에 상관없이 떠드는 건 똑같잖아. 그럼 똑같이 봐야지. 똑같이 애들 유사 자폐인 거야. 영어 유사 자폐. 똑똑한 게 아니고 영어 유사 자폐가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국어 수준으로 아이가 너무 많이 영어가 올라와서 아이가 영어를 더 많이 써.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의 주 보육자가 선생님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해마다 바뀌고 또 선생님들 그만두면 또 계속 바뀌고 이러다 보면은 주 보육자가 바뀌면서 아이들이 불안성 애착 장애가 생겨요. 그럼 얘네들이 밖에 나가고 사회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밖에 나가는 걸 무서워해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항상 누구한테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고 경쟁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대체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다른 아이들하고 협업하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줄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감정이 거의 다 사라져요. 자뇌 활동만 시키다 보면은 정해진 공간에서만 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본 주변 사람들, 부모, 보육자, 특히 주 보육자, 아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면 선생님이 주 보육자라고 그랬잖아. 선생님들의 표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웃거나 화내거나요. 또는 아이들 쳐다볼 때 무표정, 세 개예요. 그리고 아이 자신이 갖는 거 뭐예요? 울거나 화내거나. 표정 잘 보시면요, 아이들이
24시간 중에 반 이상이 무표정이에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있을 때도 남을 좀 깔보는 듯한 표정? 그런 표정을 좀 줘. 썩소라 그러지? 그런 표정. 그러니까 애들이 정상적으로 웃는 표정 이런 걸 안 줘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져요. 운해형 아이들은 진짜 즐거워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웃거나 화가 나면 진짜 코르티솔 호르몬이 들어와서 화난 표정. 이런 호르몬 작용에 의한 이런 얼굴 표정들을 짓는데 얘네들은 무감각한 표정들을 많이 져요. 진짜 차가워. 그러니까 역류를 오래 다니면 아이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자, 마지막이에요. 아이들이 학습식으로 많이 시키다 보면은 이게 역류뿐만 아니라 모든 책 육아부터 해서 애들 공부부터 학원 뺑뺑 이런 걸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습식으로만 시키다 보면은 아이들이 운해 증후군이 걸려요. 운해 증후군이 걸리다 보면은 운해를 못 쓰게 되고 대근육 활동도 적어지면서 뇌가 굉장히 약해져요. 뇌가 금방 피로해지고 아이들이 허약해지는 거야. 생각할 수가 없고 나중에 운해 증후군하고 좌뇌 증후군에 대해서 해줄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은 아이들이 운해와 좌뇌에 대한 기본적인 성장 스타일 지난 다음에 제가 운해 증후군, 좌뇌 증후군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운해 증후군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고 좌뇌 증후군이 생기면 아이들이 어떤 증상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보통 보면은 좌뇌를 발달 안 시킬 때 운해를 발달 안 시킬 때 나오는 아이들의 성향이에요. 지금 역류나 아니면 조기학습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아이들의 운해 증후군으로 그것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학교 공부를 못하고 대체적으로 다 망해요. 조기교육 지금 하는 2023년 조기교육을 했다가 망한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뇌질환이 걸리면서 학교에 갔을 때 그나마 버티는 아이들이 약 5%도 안 돼.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다 망해요. 초등학교 2학년 전에 싹 다 망하고 그나마 버틴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에 버틴 아이들 중에 50%가 또 날라가. 그리고 나머지는 중학교가 딱 들어갔을 때 나머지 50% 중에 거의 5%만 남기고 다 날라가요. 그리고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딱 단락이 나눠져. 진짜 암기력이 쩔어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아이들 아니면은 암기식으로 했는데 그 암기력이 쩌는 아이들 보다도 못할 때 등급이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딱 그렇게 바뀌어요. 지금 조기 교육에서 하는 것들이 암기 유형식 아니 유형 암기식 교육 방법이에요. 딱 언제 거예요? 우리 학력고사 시대 때. 어머니들은 모르실 거예요. 수능 시대니까. 제가 수능 1차니까 제 전세대가 학력고사였거든요. 학력고사 시대에 지금 교육 방식을 지금 유아기 때 하고 있는 과거의 교육 방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망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교수일 때 엄마는 영어과 교수 아빠는 수학과 교수일 때 아니면 그거랑 관련된 뭐 박사직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 아이를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양육할 때 지금 하는 딱 교육 방식이 자기 때랑 오버랩이 되거든. 딱 똑같거든. 그러니까는 순간적으로 아 옛날 방식대로 지금 수능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옛날 학력고사처럼.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중학교가 넘으면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능이 100 이하로 떨어져요. 또 그거에 대한 억압감, 숨을 못 쉬는 그런 집안 환경. 집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집이 프리즌이 되는 거야. 감옥이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을 부모가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집안에서 대체적으로 중학교 이전에 무슨 사단이나 부모를 폭행을 한다든지 부모를 찌르다든지 이런 사단이 나요. 아니면 아이가 정신질환이 걸려가지고 거의 복구불능의 상태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야. 여자아이들은 버티긴 버텨. 무슨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도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부터 해서 IQ가 거의 90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딱 졸업하는 순간 대학교를 들어가든 말든 간에 집에서 탈출을 해요. 그냥 도망가 버려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내가 취직을 할 수가 있잖아. 집에서 내가 딱 먹고 살 돈만 딱 들고 튀는 거야.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약에 빠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너무 권위적이고 이게 극심한 또 집에서 숨을 쉴 수 없는 분위기 또 이런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런 집안 환경 조성을 하는 부모님들은 그것에 의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즐겨. 처음에는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즐겨.
사람이 어떻게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딱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찰나가 있어요. 그거를 딱 넘어서는 순간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나의 행복이 되는 거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잔인한 것 같죠? 실질적으로 그래요. 남을 괴롭히면서 본인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하루의 스트레스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야. 그게 타인은 안 되니까 자기 자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야. 학원 뺑뺑이 돌리고 밤에 미친듯이 숙제를 시키면서 밤 12시, 1시에 재우는 유아 시기의 엄마들도 있단 말이야. 아이가 힘들어하고 괴롭히면서 내가 요구한 거를 무조건 다 아이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자기 희열을 느끼는 거야. 좀 소시오패스 이상의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모들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저기 강남 가면 많아요. 제가 괜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이가 학교 들어가면 더 심해지는 거지. 쉬지도 않고 아이 뒤 쫓아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스토커를 하는 거야.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아이는 숨을 못 쉬어서 3, 4학년 되면 아이들이 기법하는 거야. 촌법소년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집안들에서 나오게 돼요. 스트레스를 밖에다 푸는 거지. 어차피 법에 처벌 안 받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우, 또 길어졌네. 원래 이거 짤막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전하고자 싶은 말씀도 많고 어차피 제가 하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복합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앞부분 토막토막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나눠서 하는 거는 시간 단위를 좀 나눠줄게요. 그래서 타임라인 나눠가지고 그 타임라인만큼만 보고 건너뛰어서 보고 이렇게 좀 하세요.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시간 넘으면은 제가 자막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잔소리식으로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